안녕하십니까. 동명대학교 대학혁신연구단지 IURP 사업단의 온라인 기술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온라인 기술 설명회에서 소개될 기술은 미래 수송기기 및 지능형 기계 관련 기술입니다. 본 행사는 동명대학교 IURP 사업단에서 주최하고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비스텝에서 주관하며 마이윌에서 대행합니다. 저는 마이윌의 황규빈 이사입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IURP 사업단의 사업단장님이신 김기주 교수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명대학교 대학혁신연구단지 조성사업단장 김기주 교수입니다. 근본 기술 설명회에 앞서서 저의 인사말을 다음과 같이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2020년 7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서 대학혁신연구단지 조성사업단을 수주하여 이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단의 주 사업 분야로는 미래 수송기기라든지 지능형 기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기술 지원이나 이런 사업화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하는 이유는 저희 부산광역시의 경우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형편에 있으며 특히 이 굴뚝산업, 전통적인 굴뚝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오래된 산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산업군으로의 기업의 체질 변화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미쳐서 저희 동명대학교에서 저희 사업단을 운영해서 여러 부산광역시에 위치해 있는 다양한 기업과 또 창업을 원하는 이 성인 학습자분들을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 대학이 지금 막 사업을 수주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 하는 이 사업단이 다양하게 홍보가 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온라인 인사말과 기술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사업단을 소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장점을 얘기하면 우리 대학은 부산광역시 내에 남구에 위치해 있으며 이 근처에 수영구, 해운대구 등 부산광역시의 다양한 지역으로 교통이 편하다는 지역의 다양한 지역에서 우리 대학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편의적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그런 장점을 둘 수 있고요. 우리 대학이 약 20년 전에 이 IT를 강화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도입해서 이런 기술을 지원해 왔듯이 2020년 현재는 AI 특성화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십 년 동안 링크 플러스 사업단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요. 이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비용 중에 수백억에 해당되는 비용이 저희 대학과 지역 산업 등의 산학협력을 위해 쓰여져 왔고요. 또한 이 지식선도대학 지원 사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육성 사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의 대형 국책 사업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서 이러한 그 다양한 기술들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저희 대학혁신연구단지 조성사업단도 같이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해양플랜트 O&M 융합기술이라든지 또는 제조로봇 VR 센터라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다양한 센터와 연구소, 기업,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이 기술들을 여러분들께 같이 쉐어할 수 있다면 부산 지역 내에 위치한 다양한 기업계도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지원을 통해서 2021년에는 여러 기업체들과 함께 정부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도와드릴 예정이고 동시 협업적인 기술 개발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께 이 지역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는 발돋움이 되게 저희들이 열심히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주 단장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있을 온라인 기술 설명회의 진행 순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기술 설명회에서는 총 5개의 기술이 소개될 거고요. 기술 소개에 앞서서 2021년 정부 지원 사업 활용 전략에 대해서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명대학교 대학혁신연구단지 IURP 사업단의 온라인 기술 설명회에서 2021년 정부 지원 사업 활용 전략 발표를 맡은 마이윌의 황규빈입니다. 네, 발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활용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2021년에 정부 R&D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정부 R&D 투자 추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10년 정도 이제 R&D 투자 추이를 도표화해서 분석한 걸 가지고 왔는데요. 정권이 바뀌고 이제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와중에도 정부 R&D 투자 금액은 줄어든 적이 없이 지금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제 R&D 예산이 24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전년 대비 굉장히 크게 증액이 되었고, 그때의 이제 슬로건은 아이템들은 이제 AI 집중 투자, 소부적 경쟁력 강화, 그리고 스마트 제조 혁신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에서 내걸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연구 수행 주체별 집행 비중을 보시면 많은 부분이 출연연구소 그리고 대학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지만 기업 중에서는 또 중소기업이 15%로 적지 않은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또 전국적으로 많은 중소기업에서 이런 정부의 R&D 투자 방향이라든지 또 이런 규모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또 데스밸리를 지나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오늘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요거는 마이윌에서 제작한 정부 지원 사업 로드맵입니다. 각 부처별로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자기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연초에 이렇게 도표화 해가지고 배포를 하는데, 그것들이 좀 기업분들께서 좀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시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애로를 많이 이제 표현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가로축이 이제 업력별로 이제 가로축을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세로축이 이제 지원의 내용, 그래서 사업화 지원, R&D, R&BD 지원, 그리고 정책 금융 지원, 시설 교육 지원, 요렇게로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이렇게 장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현재 이제 생애 주기가 업력 3년, 스타트업이다 하면은 요 이제 세로축에서 그 필요하신 항목을 가로로 가가지고 찾아보시면 될 수 있도록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고요. 색깔의 차이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기가 된 것이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이제 노란색이 과기부, 붉은색이 산자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배정을 해놨고요. 배치를 해놓았고, 전체적으로 매년 조금 반복되는 각각의 부처에서 반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았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들이 또 시기별로 그 해의 기획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관심을 크게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기별로 제가 이거 가로축을 시기로 나누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기업의 생애 주기별로 정부 지원 사업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1단계라고 했을 때 예비 창업 시기,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전 단계, 요 예비 창업 시기에는 창업 구상 단계에서 필요한 창업 교육, 멘토링, 그리고 활동비를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력 3년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나 디진돌 창업 과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사업화 자금, 그리고 설립 공간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기술적, 경영적 멘토링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3에서 7년까지는 이제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이런 사업도 있고요. 또 해외 진출 바우처,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 이런 방향으로 추가적인 연구 개발이나 판로 확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사업들이 있고요.
업력 7년이 넘어가면은 이제 R&D 재발견 프로젝트, 그리고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그리고 투융자 복합 금융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는 개발 제품의 라인업을 구축하거나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한다. 그리고 시장 정착에 필요한 직접적인 자금을 지원한다. 이런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이제 생애 주기별로 크게 나누어 봤습니다. 네, 각각의 시기별로 이제 활용 예시를 저희가 시나리오처럼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제 예비 창업자인 A씨가 이제 아이디어를, 사업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확보를 합니다. 아이디어 확보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본인 스스로 혹은 우리 팀에서 자체 개발을 하는 방법도 있고, 오늘 온라인 설명회에서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다양한 기술들을, 외부의 기술들을, 그리고 연구기관의 기술들을 우리 사업체로 이전을 받아오면서 이제 또 아이디어를 확보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조금 공공기술에 아까 처음에 R&D 투자 그 파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련연이나 대학에 이제 R&D 투자 자금을 굉장히 많이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기술을 기업이 이전받아 와서 또 공공기술이 이제 산업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배정을 하고 또 지원을 하는 방향을 모색을 하고 실질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창업을 하실 때 혹은 지금 있는 기업을 또 자회사나 스핀오프 하시는 이 그림을 생각하실 때도 이런 공공기술의 이전에 대한 모델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를 조금 제언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공공기술이나 외부 기술을 이전 받아 오시는 그런 C&D라고 얘기하는 개방형 이제 R&D를 하시던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제 R&D를 하셔서 기술을 확보를 하시고 나서 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중기부에서 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있고요. 또 실전 창업 교육이나 추가 멘토링 사업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들을, 사업들을 통해서 사업화 초기 자금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창업 전문가, 또 경영 전문가, 또 기술 전문가, 이런 여러 이제 전문가들의 교육이나 멘토링을 받으면서 탄탄하게 또 창업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화 초기,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창업 직전에 또 창업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죠. 저희 오늘 진행하는 IURP 사업단에서도 뭐 요렇게 창업 공간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각 대학별로 창업 보육센터나 뭐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이제 시별로 있고요. 또 스타트업 센터나 뭐 비즈니스 센터 이런 것들이 좀 공공성을 띠고 또 예비 창업자 분들께 창업 공간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창업 공간을 확보하시고 나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이후부터 3년까지를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시제품 제작이나 창업 노하우를 습득하고 또 창업 공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을 받으신 후에 이제 창업을 진행하시고, 창업 이후에 이제 사업화를 위한 활동비, 멘토링, 자금 지원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제가 예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초기 사업화를 위해서 이제 인건비나 장비, 원재료 이런 것들 시제품 제작을 하기 위한 비용들을 확보하시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 또 창업 성공 패키지, 우리가 창업 사관학교라고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R&D를 지원하는 사업도 요 R&D 지원은 뭐 시기에 상관없이 예비 창업자를 거의 제외하고 또 시기에 상관없이 R&D 지원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오시는 형태로 이제 창업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기술 이전 R&D, 그리고 또 연구소 기업 R&D라고 해서 또 공공기술을 이전, 그러니까 사업화할 목적으로 가지고 오시고 또 지분 관계가 또 출자 기관과 공공 연구 기관과 이렇게 조금 합작을 하시는 형태가 되면은 또 연구소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시게 되는데, 요 경우에 또 연구소 기업 R&D라는 사업도 진행이 가능하시고, 또 그 외에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또 기보랑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기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이 펀드를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은 또 자금 확보 방안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소 기업 등록을 하시게 되면 또 기보와 연계되어서 우대 보증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스타트업 단계를 살짝 벗어나신, 그래도 아직은 초기 단계인 7년까지, 3년에서 7년까지를 봤을 때, 이제 초기 아이템의 사업화를 통해서 국내 매출이 일부 발생을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추가 R&D 사업이나 또 수출 전략 구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요. 요때 이제 사업 확장을 위해서 R&D나 사업화 지원 받으실 수 있고, 또 수출 지원에 대해서도 또 지원해 드리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팁스 과제가 있고요. 팁스, 포스트 팁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기술 지주 회사의 자회사 R&D 지원 사업도 있고, 또 연구소 기업 성장 지원 사업도 또 밀착 성장 지원을 해드리는 이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 지원 같은 경우에도 또 스타트업 해외 진출 바우처 제공, 그리고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활성화,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 이런 것들이 또 잘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또 필요에 따라 활용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업 설립 후 7년이 지나면 이제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아까 그런 이제 3에서 7년 단계에서 여러 지원 사업을 받으셔서 해외 진출을 했다. 이렇게 봤을 때 또 지속적인 제품 수요로 인해서 대량 생산 이제 체제를 구축을 하셔야 될 수 있고, 요때 인력 충원이나 또 관련 비용들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초기 사업화에 성공하신 이후에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조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R&D, R&BD, 또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이런 사업도 적용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투융자 지원 파트에서는 또 신성장 기반 자금, 투융자 복합금융, 그 외에도 뭐 VC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벤처 캐피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R&D랑 사업화 지원 항목에서는 R&BD 사업 진행, 요런 이제 걸로 기술 고도화랑 개방형 혁신, 요때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술의 이전 사업화를 조금 촉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요런 모델들이 또 차기에 사업화를 하실 때 좀 좋은 이제 모델이 될 수 있으니까 이후에 진행될 그 기술, 우수 기술 소개를 조금 유념하셔서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반적으로 R&D를 제외하고도 R&D, B-R&D 이렇게 저희가 뭐 쉽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봤다면 2021년에 정부 R&D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020년에 17.3% 그 작년 대비 증가해가지고 24조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12.3% 증가된 27조가 지금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였고 그때는 우리가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이었고요. 2021년에는 모두 다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코로나가 굉장히 큰 이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정부 R&D 투자 방향에 위쪽에 감염병 대응이라고 해서 3,700억 원 규모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그리고 방역 현장 수요 연계 및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R&D 투자 금액을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한국판 뉴딜도 코로나 이슈와 이제 그 연계가 어느 정도 있겠지요. 그래서 디지털 뉴딜에 1조 5천억 그리고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도 9천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소재 부품 장비입니다. 소부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산자부를 중심으로 소부장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이랑 이런 기반을 기술 자립화를 하겠다 해서 2조 1천억 원 규모로 이렇게 배정을 해 두셨고요. 그리고 3대 중점 산업, 우리나라의 3대 중점 산업이라고 해서 바이오 헬스, 미래차,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가 3대 중점 산업으로 이렇게 요 3대 중점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겠다 해서 또 2조 1,500억 원 정도를 배정을 해 두었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이제 어느 정도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봐서 이제 다른 나라의 기술을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기초 연구를 탄탄하게 해서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을 많이 확보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또 기초 연구에 2조 3,400억 원 이렇게 규모로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정부의 R&D 투자 방향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과기부에서 이제 정부 R&D 배분 조정안 요렇게 해가지고 나온 이제 자료들입니다. 자료를 일부 추출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전체적인 정부 방향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바이오 산업 육성. 우리나라 또 바이오 산업도 그 조금 몇 년 전부터 계속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또 포스트 코로나 이슈랑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아이템으로 화두로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이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그리고 과기부다 보니까 또 튼튼한 기초 기반,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연구에 대해서도 큰 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부장도 있습니다. 소부장 경쟁력 제고와 주력 제조업 고도화. 여기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또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 서비스 인프라 첨단화, 그리고 국민 안전 사회 기반 마련. 이것도 이제 코로나 이슈랑 뗄 수 없는 이슈겠지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방금 이제 과기부를 살펴봤었고, 그 다음으로는 중기부 예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기부가 올해 가지고 있는 예산은 16.8조 원, 이렇게 해서 이제 R&D도 있고, 이제 우리가 B-R&D라고 이야기하는 그 연구개발 말고도 이제 지원을 해주는 중소벤처기업부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또 집중해서 지원을 해주는 여러 가지 예산 편성안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2.1조 원이고요. 두 번째가 온라인 비대면 분야 집중 육성.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래서 방향을 또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 요렇게로 집중 육성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역 경제 및 골목 상권 활력 제고, 국가대표 브랜드 K 확산 및 세계화. 요거는 중소기업의 비대면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요런 이제 문구를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정책 금융 역할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보증 공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내년에 조금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제 정책 금융을 활용하시기에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중기부에서 지원 예산을 아까 네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눠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하나씩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경제로 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이렇게 했었습니다. 요게 여기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가장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게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구축 고도화입니다. 여기에 4천억 원 정도가 이제 또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이제 제조업을 하시고 공장을 가지고 계신 이제 대표님들은 다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2021년에 이런 쪽으로 좀 예산을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좀 구축을 해 보시는 것도 지금부터 좀 기획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라인 비대면 분야의 집중 육성.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 뉴딜 유망 100 이제 사업화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한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인프라를 위한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비대면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300억 원 정도로 신규 배정이 되었으니까 또 혁신 벤처기업, 스타트업 이런 기업에서는 조금 또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지역 경제 및 골목 상권 활력 제고, 그리고 국가대표 브랜드 K 확산 및 세계화.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기업가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조금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없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또 중소기업 분들께서 집중하시면 좋은 내용은 수출 바우처 지원, 그리고 전자상거래 수출 시장 진출, 그리고 해외 규격 인증 지원 이렇게 있어서 비대면 수출 지원과 또 K바이오나 신산업 이렇게 유망 기업의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올해보다 조금 더 이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줄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이쪽으로도 조금 기획에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보, 신보 뭐 여러 가지의 이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이런 부분에 출연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보에 3,500억 원, 신보에 3,600억 원, 그리고 지역 신보의 재보증 이런 거에도 2,000억 원 넘게 이렇게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배정을 해놨으니까 특히나 또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을 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 여러 가지로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
올해 어려웠던 또 2020년을 딛고 2021년을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방향과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로드맵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다음에 있을 이제 우수 기술에 대한 그 공공기술의 거래, 그리고 그 공공기술을 가지고 오셔서 사업화하는 모델에 대해서 또 다양한 부처에서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많은 상황이다. 요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그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 저희 마이윌로 직접 연락 주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온라인 기술 설명회, 미래 수송기기 및 지능형 기계 관련 기술 5가지에 대해서 그 발명자분께서 나오셔서 이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첫 번째로 수중 드론을 이용한 수중 탐사 시스템. 아까 인사 말씀해 주셨던 김기주 단장님 기술입니다. 그 김기주 단장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명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김기주 교수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은 수중 드론을 이용한 수중 탐사 시스템입니다. 목차는 기술 개요부터 부가 정보에 이르는 순서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개요입니다. 기술명은 수중 드론을 이용한 수중 탐사 시스템입니다. 발명자는 김기주, 김수용이고요.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특허권자입니다. 간단하게 대표 도면을 이용해서 가진 기술을 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120번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 정화장치 부분입니다. 이 정화장치의 경우는 해양 오염물질을 포함한 유체를 여과시키는 장치입니다. 또한 131번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열화상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본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본체를 촬영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접 주변 환경이라든지 열화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고 제어 정보 처리 장치로 전송하는 전송무질이 형성된 카메라, 2번 카메라가 이 부분이 되겠고요. 이 밑에 달린 이 132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3번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이 열화상 카메라와는 달리 이 제2 카메라, 제3 카메라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이 수중 드론의 전체적인 위치를 보는 것이 이 2번 카메라와 3번 카메라가 되겠고, 이 열화상을 통해서 열이라든지 화상을 통해서 뭔가 또는 초음파나 소나의 그 신호 같은 것들을 디텍트해서 신호 처리를 주고받는 열화상 카메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제어 정보 처리 장치들에 보내져서 정보 분석을 하는, 이런 정보 분석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보 분석을 하는 그러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음원으로 소리를 측정해서 물체를 탐지하는 소나가 이 수중 드론에 장착되겠는데요. 이 소나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내비게이션 앤 레인징이라고 해서 사운드를 어떤 일정한 소리를 장애물에 이렇게 전파를 이렇게 쐈을 때 그 장애물에 도달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그 반발 시간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그런 그래서 장애물이 어느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구나 하는 것을 디텍트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 드론은 해양 조사 및 관측 역할을 하는 무인 이동 장비이기 때문에 해양 선진국에서는 기상 해양 환경이라든지 생태 관측에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중 드론 활용 시 해양 정보 실시간 관측이라든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양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삼면이 바다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관련 분야의 규제 완화나 투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요. 기술 수준도 선진국 대비 크게 뒤처진 상황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술은 수중 드론을 활용한 수중 탐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수중 드론 및 관련 시스템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 기술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관련한 사진을 나타낸 내용이 되겠고요. 기술의 특장점을 말씀드리게 되면 요 슬라이드 좌측 상단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수중 드론 단면도 및 수중 표면 영상 분석 방식을 이와 같은 흐름도에 따라서 요것이 플로우 차트가 되겠는데요. 각종 영상을 촬영해서 분석에 이르는 모든 시스템을 로직화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은 수중 영상 정보와 실제 위치 좌표의 3차원 매핑을 통해서 해저 지형 또는 수중 표면의 정밀한 형상 정보 획득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내용은 기존의 자율주행 지상에 지금 우리가 개발되고 있는 수중 말고 현재 우리가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자율주행 승용차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 빅데이터 활용 기술이라든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수중에서 각종 정보나 데이터들을 탐지하고 이용하고 분석하는 그런 기술이 같이 가미되어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딥러닝 방식의 특성에 따라서 해양 정보와 영상 이미지 분석의 수직 축적과 함께 정확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먼저 선점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데이터를 축적한 기업이 이 기술을 더 다른 기업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 분야이고요. 이것을 요약하게 되면 정밀한 측정 결과 제공 및 빅데이터화를 통해서 정확도 높은 수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중 탐사 시스템을 제공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활용 시장을 살펴보면 세계 수중 드론 시장을 보면 2010년에는 15억 5,900만 달러 수준의 수중 드론 시장이 2020년에는 그 2배 이상인 한국 돈으로는 3조가 넘는 약 3조 3천억 이상의 시장으로 큰 성장을 하고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유럽연합 9개국에서도 무인 수중 이동체를 활용한 해양 관측 정보 통합 연구를 진행 중인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 선진국에서도 이 기술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R&D가 진행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수중 드론 활용 가능 시장을 정리한 내용이 슬라이드 우측 부분에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ROV 시장이라든지 해상 풍력, 조류, 그리고 해양 플랜트, 해저 터널, 준설 시장, 해저 파이프라인 및 케이블, 항만공사에도 사용되고 있고, 그 밖에도 저희 대학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는 이 수력발전소의 노후화된 부품을 교체하는데 이 수중 드론을 활용한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의 실용화를 CC에서 기술을 성공화시킨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자력 부분에도 이 방사능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노후화된 부품을 교체하는데 이 수중 드론을 활용한 기술을 저희가 기술 사업화로 성공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가 정보로는 기술 완성도의 경우는 TRL5 수준, 그러니까 시제품 제작이나 성능 평가를 하는 단계의 수준으로 와 있는 상황이고요. 권리 현황과 문의처는 이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리해 놓았으니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직접 문의를 해 주셔서 우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기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기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술에 대한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기술명은 금속 벽면 주행 로봇이고요. 발명자는 동명대학교 오연택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직접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명대학교 기계공학부 오연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벽면 주행 로봇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건 기술 개요부터 부가 정보까지, 그리고 기술의 특장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벽면 주행 로봇은 기본적으로 이 로봇은 그 철이나 이런 그 자성체가 붙을 수 있는 그런 벽면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저 바퀴 쪽이 전부 그 마그네틱으로 돼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벽면에서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가 이제 굴곡진 데를 넘어가거나 그럴 때 얘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해서 저희는 바퀴 두 개를 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바퀴 두 개 가운데 조인트를 좀 연결을 해서 그 로봇 자체가 굴곡진 면이나 그 모서리나 이런 데를 좀 넘어갈 때 좀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허는 주로 이제 저 조인트 쪽을 같이 좀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로 이제 쓰는 거는 주로 이제 선박 쪽이 보면 이제 철제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박 쪽에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좀 그 개발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그 선박에 보면 그 평형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평면 바깥에 보면 이제 드래프트 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드래프트 마크를 어떻게 보냐면은 사람들이 배 위에서 좀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 보다 잘 안 보여서 그걸 보면서 좀 낙상하는 그런 사고들이 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드래프트 마크 쪽으로 로봇을 좀 이동시켜서 거기서 드래프트 마크를 좀 모니터링하는 그런 목적으로 좀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부두 쪽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저 바깥쪽에서 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주로 홀스 마크, 이제 드래프트 마크를 이제 홀스 마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좀 개발된 로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보면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 바퀴하고 바퀴 사이에 조인트를 좀 연결해서 얘가 좀 그 어떤 경사면이나 이런 데를 좀 자연스럽게 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로봇하고 또 이제 모니터링이 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섬체 위에다가 어떤 컨트롤러를 놓고 그러고 나서 이것들을 좀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 시장을 보면 지금 조선 시장하고 로봇 시장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로봇이긴 하지만 로봇 자체로서의 어떤 그 활용보다는 이 로봇을 가지고 어떤 조선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저장 탱크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좀 활용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조선 자체가 전부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 내부를 뭐 검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많이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로봇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소형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구석진 곳이나 좀 협소한, 사람이 못 들어가는 협소한 장소 이런 데도 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장은 뭐 지금 로봇 분야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 로봇 시장에도 지금 연평균 성장률 뭐 43%씩 되기 때문에 아마 활용 가치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완성도는 현재 지금 파일럿 단계에서 시제품 만들어서 성능 평가까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저희가 요 제품을 광안대교 쪽에 한번 설치를 해서 시제품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광안대교에서 보면 그 다리 밑에 쪽에 그쪽에 보면 이게 육안으로 여태까지 광안대교를 검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리 밑바닥 쪽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가지고 시험 평가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는 파일럿 단계인데 요거보다는 한 번 더 어떻게 좀 만들어서 좀 검증을 한번 해본 단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권리는 지금 농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갖고 있는 상태고요. 문의는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이 박성규 과장님한테 좀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해서 로봇 기술 설명을 좀 마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술에 대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술명은 콜드체인 기반의 스마트 냉동 냉장 시스템이고요. 발명자는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님이신
조규성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으로 있는 조규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낸 특허 중에서 콜드체인 기반의 스마트 냉동 냉장 시스템에 대한 특허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요. 이 특허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이 특허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콜드체인이라는 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콜드체인의 중요성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콜드체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전적 의미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특정한 제품을 일정 온도로 유지해 나가는 것을 콜드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곧 저희도 이제 마주치게 되겠지만은 백신 같은 경우 생산에서부터 고객에게 이르는까지 일정 온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콜드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이런 콜드체인이 적용되는 분야 중에서 특히 보관하고 있는 물류센터에서 어떻게 콜드체인을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물류센터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콜드체인 시스템을 잘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일반적인 콜드체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지에서 특정의 제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중간의 단계와 운송 수단을 통해서 고객에게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콜드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콜드체인을 일정한 온도로 항시 유지해 나가는 것을 저희는 콜드체인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생산자에서부터 고객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프로세스 중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는 냉동 냉장 물류센터에서 어떻게 콜드체인을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콜드체인 적용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초점을 맞춘 기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L 회사가 제시했던 스마트 물류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름을 얘기하고 있는 개념은 여기에서는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기계를 통해서 스마트한 제품을 만들어 나가고 스마트한 제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보관할 것인가 얘기를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빠진 부분들은 콜드체인과 같은 특정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빠져 있습니다. 즉, 지금의 많은 기업들은 스마트 물류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지만 요즘에 스마트 물류라는 개념에서도 특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콜드체인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없기 때문에 본 기술은 이러한 물류센터에서도 콜드체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기술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명은 콜드체인 기반의 스마트 냉동 냉장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즉, 냉동 냉장 창고, 냉동 냉장 물류센터에 어떻게 스마트를 통해서 콜드체인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권자는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고요. 발명자는 저 조규성이 되며 권리 권속 기간은 2029년 2월 26일까지 되겠습니다.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기술은 크게 세 가지의 기술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보관 기술과 그다음 포장 기술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면 스마트한 콜드체인에서 해당하는 제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을 설명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콜드체인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의 어떤 포장에 대한 부분, 어떤 기술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콜드체인화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대부분의 물류센터는 그냥 창고 중심 형태로 되어 있지만 본 기술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 냉동 냉장 시스템은 자동화된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하면 콜드체인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IoT라든가 3D 기술, 그 다음에 WMS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과 연결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이런 기술들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무인화 또는 자동화를 통해서 앞으로는 냉동 냉장의 여러 가지 콜드체인 시스템이 결과적으로는 다음 그림과 같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얘기드렸던 부분처럼 이제 콜드체인은 앞으로 커지고 있고요.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에 더 이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느 기업이 이런 콜드체인 기술을 잘 적용하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상품화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매출에 대한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요즘에 이슈화 되고 있는 콜드체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보다 더 많은 기업에 대한 창출과 기업에 대한 이익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기술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 기술은 트레이스5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향후로는 6, 7 같은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추가적으로 지금 특허로 지금 출원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특허뿐만 아니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궁금해하시면 다음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보다 더 사업화, 보다 더 특허 또는 여러분이 사업화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술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기술입니다. 실린더 바디 디버링 로봇 시스템이고요. 발명자는 동명대학교 이기수 교수님이신데 그 사정상 발표는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실린더 바디 디버링 로봇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그 IURP 사업단의 이기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사정상 제가 대신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마이윌의 황규빈 이사입니다. 네, 기술 개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명은 실린더 바디 디버링 로봇 시스템이고요. 특허권자는 이제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고 발명자는 오늘 발표해 주시기로 하셨었던 이기수 교수님과 또 김태현 님 있으십니다. 출원이 2020년에 되어 가지고요. 현재 공개가 안 된 기술인데 오늘 이 온라인 설명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공개를 해 주셔서 저희가 특허 내용 중에 일부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버링이라고 하면은 이제 작업 공정상에서 생기는 벌을 또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공정에 대한 건데 이 기술은 실린더 바디를 자동으로 디버링 가공할 수 있는 실린더 바디 디버링 로봇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그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대표 도면 나와 있는데요. 도면에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실린더 바디가 공급되는 이제 공급 라인이 컨베이어 벨트 형태로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실린더 바디를 세척하는 세척부, 그 다음이 건조하는 건조부가 있고 건조가 되고 난 실린더 바디를 디버링하는 디버링부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실린더 바디를 그립해가지고 각 공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달하는 핸들링 로봇이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크게 원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 요 2개가 이제 핸들링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린더 바디가 디버링 가공돼서 배출되는 이송부까지 이 기술의 권리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네, 이 기술의 이제 배경과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디버링 공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물을 정밀 가공한 후에 형성된 벌을 제거하는 공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벌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작업물 표면에 거친 것들, 이물질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기계 부품 안에 발생한 벌을 제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벌가 탈락이 돼서 부품 사이를 유동하게 되고 이러면 부품 내부에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추가로 조립이 필요한 부품의 경우에 조립 포용 공차를 벗어날 경우에 조립이 불가능하다는 좀 큰 이제 하자를 초래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되는 작업물의 경우에 이제 완전 자동화와 공정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 요구가 계속 요즘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계속 되면서 이런 기술 개발 요구가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요거에 따라서 당연히 또 디버링 공정의 자동화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보자면 정밀 기계 시장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스마트 팩토리랑 연계해서 산업 제어 및 공장 자동화 시장 이렇게도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정밀 기계 시장은 2018년에 이제 2,064억 달러 수준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7.3%로 이제 꽤 높은 제조 쪽에서 꽤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2023년에 3,012억 달러 수준에 이를 걸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정밀 기계 시장 자체도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것과 부가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산업 제어와 공장 자동화 시장도 함께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밀 기계 시장에
이제 공정 자동화가 접목되는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당연히 조금 보이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부에서도 제조업 혁신 전략을 내걸고 이제 제조업의 지속적인 진화와 발전을 R&D 투자를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기술의 특장점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나왔던 도면이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핸들링 로봇이고요. 요게 2개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작업물의 세척과 건조 그리고 디버링 작업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공정률이 향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또 2개의 핸들링 로봇을 가지고 이제 공급 라인 세척부, 건조부 요 근처에 있는 핸들링 로봇과 건조부, 디버링부, 배출 라인 근처 이렇게 이제 배치된 핸들링 로봇을 2개로 배치를 해서 작업물의 이송과 고정을 정밀하게 제어해서 또 작업의 정확도도 향상을 시킨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버링 작업 직전에 이제 실린더 바디를 세척하고 건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 가공에 의한 칩이나 먼지 같은 이물질들이 제거가 돼서 디버링 작업 시에 분진 발생이 최소화가 되고 또 디버링 공정의 정밀도 향상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시장의 성장에 맞춰가지고 이 기술을 조금 접목을 하시면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도 조금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기업분들께서 이 기술에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박성규 과장님께 연락처도 같이 기재를 해 놓았으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제 기술 완성도라고 해서 이 기술이 그 랩실에서 착상이 되어서 이제 쭉 개발이 되고 있는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술 완성도가 현재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TRL 5단계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제품의 제작과 성능 평가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럿이라든지 인증이나 표준화, 사업화 이런 단계가 남아 있는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 상용화를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요렇게로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이제 기술 이전에 가신다면 저 TRL 6단계부터 9단계까지 또 동명대 산학협력단이랑 협력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사업화 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면 또 밑에 문의처 연락처 아까 말씀드렸던 쪽으로 전화나 이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기술 설명회 마지막 기술입니다. 5번째, 멀티 플랫폼 지능형 자동차 진단 시스템이고요. 동명대학교 배재환 교수님께서 발명자로 계신데 오늘 사정상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성규 과장님께서 발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번 발표는 멀티 플랫폼 지능형 자동차 진단 시스템에 대한 기술로서 발명자는 배재환 교수님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산학협력단 박성규입니다. 이번에 멀티 플랫폼 지능형 자동차 진단 시스템은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자동차 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멀티 플랫폼 지능형 자동차 진단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엔진 진단 수행 결과, 주행 모드 선택 스위치, 고정 진단 수행 결과, 오디오 시스템 고장 진단 등을 통합하여 차량 정보 및 진단 데이터를 송신하는 외부 송신 모듈과 차종별 진단 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진단 서버로부터 진단 정보를 수신하여 표시하는 차주 진단기기 및 차량 정보를 포함하는 진단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비업체 진단기기, 정비 내용 및 효과를 제공받아 차종별 주된 고장, 고장 원인, 성공한 정비 결과 등을 학습하고 학습 결과를 정비업체의 진단기기에 표시하는 딥러닝 클라우드 서버 등을 포함하는 기술입니다. 다음 본 기술은 자동차에서 외부 통신을 통한 차량 정보, 상차 진단 등을 내부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성, 가공하여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정보 제공 시스템 분야에 속합니다. 근래의 정보 제공 시스템 분야는 운전자의 주행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로서 진화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러나 종래 자동차 진단 기술은 스캐너로 자동차와 통신하여 센서의 이상을 단순 감지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차량 및 운전자 정보, 개인형 빅데이터, 스마트 기기 등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차량 및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된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의 특장점으로 스마트폰, PC 등 근거리 무선 통신 및 IP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 등을 통해서 차량 정보 제공을 수신하고 진단 서버를 통해서 차량 정보에 부합하는 진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진단 서버는 자동차 제조사, 모델 및 연식 정보 등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해당 차량에 부합하는 정확한 진단 정보를 제공합니다. 차량 정보 및 진단 데이터를 딥러닝하고 고장 패턴이나 고장 원인 등을 학습하여 이 학습을 통해서 정비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소유주가 정비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한 차량 및 상태 진단 수행을 가능합니다. 차량의 운행 관련 센서 진단뿐만 아니라 오디오 시스템, 멀티미디어 장치 등의 이상 여부 등은 다양한 오류 등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딥러닝을 이용한 지능형 자동차 진단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하는 게 그게 목적에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정보 제공 시스템 시장의 경우 2016년 378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5.7%의 성장률로 증가하여 2021년 약 49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 정보 제공 시스템 분야는 주요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등에 주도 중이며 다양한 분야의 응용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서비스 시장을 확대되는 것에 전망이 됩니다. 국내 자동차 정보 제공 시스템 시장의 경우 16년 1조 5,566억에서 연평균 4.2%의 성장률로 2021년 약 2조 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선진국 대비 기술 경쟁력이 부족하지만 세계 시장의 성장에 맞춰 국내 자동차 및 전자업계의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의 기술 완성도는 TRL 기준으로 약 5단계 있으며 상용화 소요 기간은 2년에서 3년 정도를 투입을 해야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는 동명대학교 산학연단에 있으며 모니터는 아래의 하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가지 기술에 대한 소개 모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온라인 기술 설명회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소개되었던 5가지의 기술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술별로 별도로 편집을 해서 동명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듣고 싶으시거나 또 추가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채널이나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동명대학교 대학혁신연구단지 IURP 사업단의 온라인 기술 설명회 미래수송기기 및 지능형 기계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